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평생에서 가장 뼈아픈 배신을 겪고 결국 제 손으로 마무리를 지은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갑이고 며느리가 을이던 시절은 진작에 지나갔다고들 하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괜히 며느리 위에 군림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조심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혹시 며느리한테 상처가 될까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딱 그런 이야기예요. 듣고 나시면 아마 저처럼 화도 나시고 또 어느 순간엔 가슴이 좀 짠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위로 오빠가 둘,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게 또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철이 들었습니다. 공부보다는 집안일을 먼저 배웠고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에 있는 공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때가 제 나이 19이었습니다. 무작정 상경한 거나 다름없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억척스럽게 살아온 터라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야근도 허다했으니까요. 그래도 월급날이 되면 고향에 돈을 붙이면서 이게 내 보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공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 어느새 30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같은 공장 단지 안에 있는 다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믿음직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 서로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만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도 아주 소박하게 했죠. 예식장 빌릴 돈도 없어서 동네 경로당을 빌려서 했는데 그래도 그날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 둘이 손잡고 작은 방 한 칸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셋 낳았어요. 큰아들 민준, 둘째 민재, 막내 민우. 셋 다 터울이 있어서 키우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제일 활기차고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은 아니었지만 소소하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막내 민호가 3살이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죠. 뇌출혈이었습니다. 아무런 징후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그렇게 남편은 열흘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이가 9살, 민재가 6살, 민호가 3살이던 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남편도 없고 저축한 돈도 없고 아이들은 셋.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당장 내일 아이들 밥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아이들 봐주신다고 올라와 주셨고 전 다시 공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장 일을 다시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제 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 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였죠.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공장 소음에 노출된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천신경이 손상된 거라고. 처음엔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였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결국 보청기를 끼게 됐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어느 정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말소리였죠. 오랜 시간 제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다 보니 발음이 부정확해진 거예요.
본인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발음 교정이 안 됐죠.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사람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어서 되묻거나 멍하니 쳐다보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싶었거든요. 시장에 장 보러 가면 물건값을 물어볼 때마다 상인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식당에서 주문을 하면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그게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제가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공장을 그만두고 나서 시작한 세탁소 일이 저한테는 정말 맞았습니다. 손님들과 긴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고 옷을 맞기 때와 수선 방법 등 단순한 소통만 하면 되니까요. 처음엔 가게 하나를 월세로 얻어서 작게 시작했는데 손이 빠르고 깔끔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세탁소 하나로 아들 셋을 다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그게 제 평생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랍니다. 아재 셋을 키우면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말소리였죠. 아들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거나 할 때 제가 말을 하면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참 의젓하게 행동해줬어요. 특히 큰아들 민준이가요. 민준이는 학교 친구들이 집에 오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 귀가 좀 안 좋으셔. 그래서 발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천천히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우리 엄마 되게 좋은 분이야. 그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 저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민준이가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둘째 민재도 막내 민호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들어줬고 못 알아듣는 척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 덕분에 제가 그나마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셋을 다 키워서 대학을 보내고 직장을 다니게 되고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정은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오던 날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제 말소리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은이가 딱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아줬어요. 제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첫 마디를 꺼냈는지 모릅니다. 어서 와요. 많이 춥지 않았어요? 발음이 좀 뭉개지는 제 말을 듣고서 정은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네, 괜찮았어요. 오는 길에 민준 오빠가 핫초코를 사줘서 따뜻하게 왔네요.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 눈빛이 맑고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정은이는 우리 집에 합가를 해서 살게 됐는데 정말이지 그 아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면 항상 몸을 제 쪽으로 향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줬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봤고 절대로 답답하거나 불편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명절 준비를 같이 하다가 정은이가 뜬금없이 저한테 수어로 맛있다는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어머님, 저 이거 배웠어요. 이거 맞아요? 그러면서 손을 동그랗게 모아서 입을 가져다 대는 표현을 하는데 어눌하지만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그걸 배워왔어? 유튜브에서 봤어요. 어머님이랑 조금이라도 더 잘 소통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이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배려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이지 정은이는 제게 딸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시장에 같이 나갈 때면 정은이가 항상 제 팔짱을 끼웠어요. 사람들이 제 말소리를 듣고 힐끗힐끗 쳐다볼 때도
정은이는 오히려 팔짱을 더 꽉 끼면서 당당하게 걸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던지 살면서 가족 말고 이렇게 내 편이 돼줬던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둘째 민재도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김선아라고 회사원이었는데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었죠. 처음엔 낯을 좀 가리는 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게 됐어요. 특별히 튀거나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저한테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해줬고 제 말을 들을 때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죠. 명절에 오면 큰 며느리 정은이랑 같이 주방에서 음식 준비도 하고 제가 뭔가 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면 들어줬습니다. 큰 며느리 정은이가 둘째 며느리 선아를 잘 챙겨줬어요. 동서, 처음엔 다 낯설지. 나도 처음엔 많이 어색했는데 어머님이 워낙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금방 적응됐어. 어머님 발음이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달만 지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진짜야. 그 말에 둘째 며느리 선아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은 며느리가 둘 들어오면서 더 시끌벅적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명절이면 주방에서 셋이 부대끼며 전도 부치고 국도 끓이고 그 평범한 풍경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러던 중에 막내 민호가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지 뭐예요. 민호는 제 아들 셋 중에 제일 막내고 또 제일 귀하게 자란 아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민호가 어렸을 때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챙겨줬거든요. 민호도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줬고 서울 중심부에 있는 병원 행정직으로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큰며느리 정은이가 엄청 들떠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우리 막내도 결혼하면 식구가 또 하나 느는 거잖아요. 동서가 어떤 사람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음식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정은이가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뭘 할지 따져보는 거예요. 저도 덩달아 설레는 마음으로 민호 여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딱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여자친구는 정말 눈에 띄게 예쁜 아이였죠. 키도 크고 차림새도 깔끔하고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였습니다. 직업도 치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자신감이 넘치는 스타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하긴 했는데 그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나를 보는데 뭔가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당황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처음 보는 자리니까 긴장했겠거니 싶어서 저도 최대한 편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는 길에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수진이 얼굴에 잠깐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게 뭔지는 그때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냥 내 발음이 낯설어서 좀 놀란 거겠거니 생각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하고는 시선을 제 쪽에서 다른 데로 돌리더라고요. 큰며느리 정은이가 반갑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민호가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어서 와요. 추웠죠? 여기 앉아요. 그렇게 정은이 덕분에 어색한 분위기가 좀 풀리긴 했는데 그날 내내 수진이가 저랑 눈을 잘 안 마주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뭔가 말을 하면 슬쩍 민호 쪽을 보거나 테이블 위에 음식을 보거나 했거든요. 그래도 첫날이니까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어느덧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당일에는 저는 최대한 말을 줄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혹시라도 제 말소리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요. 남편이 없다 보니 큰아들 민준이가 옆에서 같이 가줬어요. 식당에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데 수진이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아주 잠깐이지만 서로 눈빛을 교환하시더라고요. 말없이 주고받는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살면서 그런 눈빛을 수도 없이 받아온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말소리를 들으신 수진 어머니가 잠깐 굳은 표정을 지으시더니
남편분 쪽을 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민준이를 향해서 인사를 하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상견례 내내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면 두 분 다 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민준이를 보거나 아예 다른 곳을 보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수진이도 그 옆에서 음식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상견례가 1시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민준이가 제 손을 잡더니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엄마, 수고했어. 오늘 엄마가 제일 최고였어. 그 한마디에 걷다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만 했고 저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 결혼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민호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두고 보면 나아지겠거니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식이 치러졌고 결혼식 날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다녔습니다. 오늘은 우리 막내 결혼하는 날이니까 오로지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수진이 쪽 친척 한 분이 옆에 있는 분한테 작은 소리로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있어도 좀 멀리 있는 소리도 가끔 잡히거든요. 저분이 신랑네 어머니야? 말씀하시는 게 왜 저러세요? 몰라, 나도 좀 이상하시다. 그치? 그 소리를 들은 척 안 하고 저는 그냥 웃으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며느리 정은이가 그 순간 제 옆으로 바짝 붙어서 팔짱을 끼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저는 민호한테 아파트를 한 채 해줬습니다. 숙소를 하면서 몇십 년을 걸쳐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 셋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허투루 쓴 적이 없이 모아온 돈이었죠. 큰아들 민준이는 저희 집에 합가를 해서 사니까 따로 재산을 해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내한테만큼은 번듯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계약하는 날 수진이가 제 손을 처음으로 잡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잘 살게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진심이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첫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큰며느리 정은이는 이미 몇 년째 명절 준비를 같이 해온 터라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명절 전날부터 장을 보고 전날 밤에 재료를 손질하고 당일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게 이미 저희 집만의 루틴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올해는 둘째 며느리 선아도 이제 좀 익숙해져서 능숙하게 했고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 수진이는 달랐어요. 명절 아침에 민호랑 같이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을 꺼내드는 거예요. 정은이가 앞치마를 하나 내밀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같이 하자. 내가 하나하나 알려줄게. 아, 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돼. 이리 와봐.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 형님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고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은이가 저를 잠깐 보더니 그냥 난처하게 웃고 돌아서더라고요. 저도 그냥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점심 밥상을 다 차리고 같이 앉았는데 음식을 보면서 수진이가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 갈비찜은 잘 못 먹어서요. 기름진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 그럼 다른 거 먹어. 나물도 있고 전도 있으니까. 근데 전도 기름에 부친 거잖아요. 저 기름 들어간 거 잘 못 먹거든요. 정은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그럼 수진아, 너가 따로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얘기해봐. 따로 만들어줄게. 아, 아니에요. 그냥 밥이랑 국만 먹을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밥이랑 국만 먹겠다는데 또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날 첫 명절은 그렇게 좀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번 명절에도 수진이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부엌에는 들어오지 않고 음식이 다 차려지면 와서 먹고 식사가 끝나면 다시 소파로 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정은이가 그래도 뭔가를 시켜보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아, 설거지 좀 같이 할까? 이게 양이 많아서 혼자 하기가 좀 벅차거든. 아, 저 설거지 잘 못하는데요. 설거지를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수세미에 세제 묻혀서 닦으면 되잖아. 저는 집에서 남편이 다 하거든요, 형님. 그 말에 정은이 표정이 잠깐 굳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정은이는 참았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좀 불편했지만 그냥 넘어갔죠.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달라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도통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명절마다 모임마다 수진이는 항상 그런 식이었죠. 뭔가 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수진이가 취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점점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을 열면 수진이가 시선을 살짝 돌리더라고요. 제 눈을 보지 않고 살짝 옆이나 아래를 보거나 제 말이 끝나면 대답을 하긴 하는데 그 대답이 너무 짧았어요. 마치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그런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반복되니까 저도 점점 수진이 앞에서 말을 꺼내는 게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저 아이가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날 모처럼 집에 다들 모여서 밥을 먹고 남자들은 다 약속이 있다고 나가고 며느리들끼리 거실에 남게 됐어요. 정은이가 막걸리를 한 잔씩 따르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오랜만에 이렇게 있어보자. 얘기도 하고. 저는 좀 피곤해서 일찍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쉽게 오질 않는 거예요. 뒤척이다가 가만히 있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 가까운 소리는 꽤 잘 들려요. 수진이가 술이 좀 들어갔는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진짜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뭔데?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요. 옆에 있으면 솔직히 좀 불편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서, 무슨 소리야 그게? 정은이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는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게 또 제가 못 알아들었다고 하면 실례인 것 같고, 솔직히 좀 불편하지 않아요, 형님도? 나는 불편한 적 한 번도 없어. 에이, 진짜요? 솔직하게요. 진짜야. 난 처음부터 그냥 우리 어머님이셨어. 어머님 말씀이 특별하다거나 이상하다거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말했어요. 형님은 진짜 대단하다. 저는 솔직히 모임 같은데 어머님이랑 같이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고. 수진아, 정은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 에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형님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말? 이게 어디가 웃겨? 어머님이 살면서 얼마나 그런 시선을 많이 받으셨는지 넌 아니? 공장에서 기 망가지면서까지 애들 셋 먹여 살리신 분이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봤어?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는 알고 그런 말 하는 거냐고. 어머님 지금 방에 계시잖아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어떻게 알아. 진짜 딱 한 번만 더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나 가만히 못 있어. 오늘은 넘어가지만. 수진이가 잠깐 조용해지더니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방 안에서 눈을 감은 채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시선을 돌리고 눈을 피하고 대답을 짧게 했던 게 다 그 이유였던 거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를 창피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 밥상을 차렸어요. 수진이도 나와서 밥을 먹고 민호랑 같이 나갔습니다. 정은이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어젯밤에 혹시 다 들었어? 정은이 얼굴이 굳더라고요. 어머님, 괜찮다. 내가 어제 오늘 그런 소리 들어보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괜찮으시다고 하셔도 저는 괜찮지가 않아요. 정은아, 그냥 놔둬. 내가 알아서 할게. 정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꼭 쥐었는데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전부터 어금니 쪽에 빠진 이가 하나 있었어요.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민호가 전화를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진짜 해야 할 것 같아. 자꾸 미루면 주변 이도 상한다니까. 그냥 수진이 병원 가봐. 내가 미리 얘기해 놓을게. 솔직히 저는 좀 망설였습니다. 수진이랑 거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민호가 미리 얘기해 놓는다고 하고 또 이참에 며느리 병원에 가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제 며느리인데 제가 먼저 다가가 보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너가 미리 얘기해 놓는다면 한번 가볼게. 내가 수진이한테 미리 연락해 놓을게. 날짜 맞춰서 가면 돼. 그렇게 해서 수진이 병원에 예약을 잡게 됐습니다. 민호가 미리 얘기해놨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약 당일 아침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수진아, 오늘 몇 시에 가면 될까? 그러자 수진이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게요. 이번 주가 예약이 다 차서요. 저희 병원 오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약이 벌써 다 찼어? 민호가 미리 얘기해 놓는다고 했는데. 네, 그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번 주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다른 치과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좀 빡빡해서요. 그냥 가까운 데 가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가 미리 얘기를 해놨는데도 이번 주 예약이 다 찼다니. 다음 주도 빡빡하다고? 뭔가 말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침 옆에 있던 정은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아니, 수진이가 이번 주 예약이 다 차서 오기 어렵다고 다른 데 알아보라네. 정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핸드폰을 들고 수진이 치과 대표 번호를 검색해서 바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임플란트 상담 좀 예약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 중에 자리가 있을까요? 잠깐 기다리더니 직원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번 주 수요일 오후랑 금요일 오전에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로 잡아드릴까요? 정은이가 일단은 알겠다고 다시 전화를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저를 봤어요. 이번 주 예약이 다 찼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수요일도 금요일도 자리가 있었으니까요. 도움을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한텐 주기 싫었던 겁니다. 제가 병원에 오는 게 싫었나 봐요. 제가 거기 가면 다른 환자들이 제 말소리를 듣겠죠. 그리고 직원들한테서도 말이 나오겠고 그게 아마 창피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참아왔던 실이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진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왜요? 치과에 이번 주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자리가 있다던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수진아,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어머님, 저는 그냥 어머님한테 더 편한 곳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죠. 더 편한 곳? 수진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예약이 다 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오는 게 싫은 거지? 대답해봐. 내가 거기 가면 창피하니 너? 시어머니 말소리가 이상해서 다른 직원들 보기 창피한 거야? 수진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곧 긍정의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저녁에 민호한테 연락할 거다. 다들 한자리에 모여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셋과 며느리들이 다 모였어요. 밥을 먹고 나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수진아, 네. 오늘 낮에 전화한 거 생각해 봤어? 수진이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나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본 거 한두 번 아니야. 말이 어눌하다, 왜 저러냐, 피하고 싶다. 근데 있잖아, 수진아. 그 말이 남한테서 나오면 그냥 짜증나고 끝나는 거야. 그냥 아프고 잊어버리면 돼. 근데 며느리한테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건 그냥 상처로만 끝나질 않더라. 수진이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창피한 건지 아닌지 말 못하겠어? 그럼 내가 대신 얘기해줄까? 나 술 먹고 너가 정은이한테 한 말 다 들었다. 어딜 가면 사람들이 쳐다봐서 불편하다고. 거기다 오늘은 병원 예약까지 거짓말했잖아. 근데 전화 한 통에 들통날 거짓말을 하니?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눈을 내리깔면서 작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 창피해 아니야. 수진이가 끝내 대답을 못했어요. 민호가 그 옆에서 천천히 수진이를 봤습니다. 저는 민호 표정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가 느껴졌죠. 그래서 민호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민호야, 넌 지금 행복하니? 민호가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뭐 때문에 힘드냐. 민호가 한숨을 한번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수진이가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요. 밥은 항상 배달 음식이고 청소는 민호 몫이었다고. 게다가 수진이가 명품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민호 카드에서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주말마다 아파트에 와서 머물고 민호는 작은 방에 밀려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심지어 제 전화가 오면 수진이 눈치를 봐야 해서 제대로 받기도 힘들었다고 했죠. 엄마한테 말 못했던 게 미안해요. 걱정할까봐 그냥 참았어요. 민호야, 그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네. 왜 말을 안 했어? 엄마가 충분히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제가 또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이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엄마, 저 이제 못하겠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그 옆에서 같이 얘기를 듣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은이는 제 손을 잡고 있었고요. 저는 그날 밤 마음을 굳혔죠. 수진아, 제가 다시 수진이를 불렀어요. 내가 결혼할 때 아파트 해준 거 기억하지?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탁소 하면서 몇십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남편도 없이 아이 셋 키우면서 한 번도 내 거 사는데 쓴 적 없이 모은 돈이라고. 그 돈으로 해준 거야, 너희 잘 살라고.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 민호가 전혀 잘 살고 있질 않더라. 수진아, 내가 그 아파트 다시 받아야 되겠다.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이미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너희가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잖아. 그건 저희가 해결할 문제지 어머님 아파트를 가져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 너한테 잘해달라고 한 적 없다. 나 좋아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내 아들 좀 행복하게 해줘라. 그것 하나만 바랬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 거기다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수진이가 민호를 쳐다봤어요. 여보, 말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민호가 수진이를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뭐? 나 진심이야. 어머님한테 아파트 돌려드릴 거야. 엄마 돈으로 해준 거 맞고 내 재산이기도 하니까.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죠. 아니, 그게 말이 돼? 내가 거기서 살았는데 나도 지분이 있지. 결혼했으면 당연히 나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부모님한테 받은 특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그 집에서 한 게 뭐가 있어.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내 카드로 쇼핑만 했잖아. 무슨 지분을 얘기해. 여보,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되는 건 당신이 해온 행동들이야.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파트 정리할게요. 죄송했습니다. 민호야, 너가 왜 사과를 해?
그냥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매달렸어요. 어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혼까지는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수진아, 너한테 화풀이 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지금 너한테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민호가 못 살겠다잖아. 행복하지 않다잖니.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잖아. 수진이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이혼 절차는 당연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없었고 아파트는 민호 재산으로 인정이 돼서 그대로 돌려받게 됐어요. 수진이가 이혼 과정에서 몇 번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민호를 좀 설득해달라고, 그 다음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마지막엔 이것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했어요. 수진아, 나한테 연락할 시간에 민호한테 전화해봐라. 민호 마음을 돌려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민호는 수진이 연락을 다 차단했고 더 이상 미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혼이 끝나고 민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준이랑 정은이도 와서 다 같이 밥을 먹었죠. 아무도 굳이 위로의 말 같은 걸 늘어놓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웃고 떠들었어요. 민호가 오랜만에 편하게 웃는 걸 보면서 저도 밥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민호는 다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주말에는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요즘엔 얼굴에 혈색도 돌아왔죠. 그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번 일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진이가 저를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 자체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행동까지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수 없다면 최소한 그 감정을 입 밖에 내뱉어서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거짓말까지 해서 얼굴을 피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저는 평생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크게 아프지 않은 척 해왔지만 사실은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텨온 건 곁에 있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준이, 정은이, 민지, 선아, 그리고 민호까지. 그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엔 결국 좋은 사람이 남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결국 직접 보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참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도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참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너무 오래 참지는 마세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계를 넘어서까지 참는 건 결코 당신을 위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혹시 제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여기면서 그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 번쯤은 돌아봐 주셨으면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우리 구독자분들 가정에는 늘 따뜻한 사람들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